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발표 주제로 준비한 게 하드웨어 해킹 관련해가지고 이제 입문자가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발표 주제를 구성을 했고요. 인베리드 디바이스 공격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발표 내용이 조금 쉬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도 약간 뭐 참여형으로 계속 이렇게 채팅 보면서 할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즉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H4C 이준호라고 하고, 이거 이제 PPT 템플릿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쓰던 걸 그대로 썼는데, 인베리드 디바이스 보안 쪽으로 해서 최근에 석사하고, 지금은 네, 열심히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이제 간단하게 인베리드 디바이스에서 펌웨어를 추출하고 그리고 그 펌웨어를 분석하고 펌웨어를 공격하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펌웨어를 추출하는 방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베리드 디바이스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뭐 CTF 같은 데서는 인베리드 디바이스, 뭐 IoT 공격 해가지고 따로따로 나누지만 사실은 인베리드 디바이스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런 IoT 디바이스 혹은 여러 가지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뭐 바이오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베리드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베리드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인베리드 디바이스를 하나로 요약하자면은 1980년, 90년도에 이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양이 떨어지는 컴퓨터들을 공격하는 거를 인베리드 디바이스에 대한 공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뭐 저는 정의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베리드 기기를 어떻게 공격을 하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기기 펌웨어를 획득해야겠죠. 이거를 지금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VM을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VM이라든가 OS를 가져오는 거를 이제 펌웨어 획득, 그 다음에 해당 펌웨어를 분석하는 거는 이제 그게 어떤 OS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파일이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이고 그 내부에 이제 그 파악했으면 이제 어떤 부분을 공격해야 될지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선정을 했으면 이제 그 부분을 공격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섹터가 좀 나누어지게 되겠죠. 어? 화면이 바뀌었나요? 잠시만요. 어, 아니, 이럴 수가. 어이가 없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니, 많이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가 펌웨어 추출하고, 펌웨어를 분석하고, 펌웨어 공격하는 순서고, 뭐, 말할게요, 계속. 이렇게 뭐, 인베리드 디바이스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공격 방식으로는 이렇게 이제 기기 펌웨어를 획득하고, 그다음 펌웨어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베리드 디바이스의 동작 원리는 이거랑 똑같아요. 이 MCU라고 혹시 제 이 마우스 커서도 보이나요? 네. 어, 이 MCU라고 되어 있는 게 CPU.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램은 그냥 램. 그리고 그것이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있는 곳을 플래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컴퓨터와 같아요. 이 플래시는 이제 SSD나 하드디스크로 치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인베리드 디바이스를 분석해야 된다,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기판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펌웨어를 추출을 해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펌웨어는 어디 있을까요? 네. 그 롬이 어디 있을까요? 자, 5, 4, 3, 1.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기판을 까서 여기 보면 이제 1메가바이트 시리얼 플래시라고 돼 있죠. 이 1메가바이트 안에 플래시 내부에 많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베리드 디바이스를 분석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칩 위에 있는 글자 있죠.
이 글자를 구글에 검색해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글자가 다 지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뭐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플래시를 먼저 찾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는 그럼 이제 아까와 같이 친절하게 글자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플래시는 어디 있을까요? 뭐 사실 채팅으로 적긴 좀 그렇죠.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휴리스틱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거는 MCU일 것이고, 그리고 내 기억상으로 플래시는 대부분 다리가 8개였어. 여기지. 그쵸.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사실 뭐 네모나게 생긴 플래시가 있을 수도 있죠.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네모나게 생긴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우리는 테스트키라든가, 뭐 로직 애널라이저 같은 거 가지고 하나하나 다 찍어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플래시의 위치를 찾는 것부터가 노가다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플래시가 슝에서 여기 칩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유, 진짜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럴 때는 비싼 장비가 없으면은 분석을 하기 힘듭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 플래시 위치를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꺼낼까요? 말 그대로 이렇게 직접 플래시 배선도에 연결해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8개, 다른 8개지만은 이거랑 여기 MCU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보면은 어렵고 귀찮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지막에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거를 무조건 추출을 해야 돼. 이걸 추출해야지만 내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아유, 그럼 추출해야죠.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시도를 해보는 방식이다. 그래서 먼저 보통 이 JTAG 포트라는 걸 찾게 됩니다. JTAG이라는 건 이제 하드웨어 디버깅 포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JTAG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비활성화 되어 있을 수 있고 모양이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구글 검색을 또 합니다, 여기서. 아, 내가 이번에 이제 뭐 카카오 AI 뭐 스피커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JTAG 포트가 있나? 그러면은 이제 뭐 해외로 수출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기터브 같은 곳에 사람들이 좀 많이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가 JTAG이에요. 활성화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테스터키 가지고 또 찍어봐야 됩니다. 아, 여기가 3.3V고, 아, 여기가 JTAG 아웃풋일 거고, 여기가 그라운드 마이너스 그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JTAG 포트에 접속을 하면은 플래시를 수출을 할 수가 있죠. 혹은 이런 UART 포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UART 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많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쉘 같은 거를 접속할 수 있는 창구인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못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또 못 쓰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찾으면 운이 좋지만 보통은 비활성화되어 있다. 보면은 여기 디버그라고 친절하게 보이죠.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놨으니까 또 못 쓰게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패킷 스니핑을 이용해가지고 펌웨어를 추출해야 될 경우 또한 있어요.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 될 때 기본적으로 뭐 부분 업데이트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짜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패킷을 감아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암호화가 되어 있다거나 암호화 되어 있고 그 암호화 푸는 게 뭐 칩 내부에 있는 뭐 CQ 업데이트 같은 게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또 곤란한 경우죠. 사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답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분석해보지 않은 디바이스에서 많이 CQ하게 구현이 되어 있으면은 분석이 곤란하다 하고 이제 과제를 넘기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 과정을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꽤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OC라고 해가지고 칩 내부에 플래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롬 이렇게 해가지고 삼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롬이 이 칩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덤프가 불가능하거나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펌웨어 업데이트할 때 펌웨어가 암호화되어서 통신하는 경우, 그리고 내부의 암호화 모듈, 시큐어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하드웨어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또 복호화가 힘들죠. 그리고 또 펌웨어가 파편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플래시가 여러 개 있어. 뭐 이런 경우는 저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여기에는 부트로더가 있고 플래시 2에는 뭐 첫 번째 펌웨어가 있고 플래시 3에는 뭐 다른 펌웨어가 있고 이러면 또 분석하기 어렵죠. 혹은 뭐 HSM이라 해가지고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또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펌웨어를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펌웨어 얻은 후에는 내부 펌웨어 취약점을 찾아서 뭐 루트 권한인가 아니면은 뭐 권한 상수 취약점 찾거나 뭐 커널 버전 내부 파일 취약점 찾기 이런 루트를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펌웨어를 찾지 못한다면 그럼 이제 쉘이 있거나 혹은 통신 신호를 분석하거나 혹은 엑스레이를 이용해 소자 분석을 하거나 다른 주변기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와중에 뭐 엑스레이 이용한 소자 분석 같은 거는 뭐 저희의 영역은 아니긴 한데 로직 애널라이저 사실 저희 영역은 아니긴 하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펌웨어 획득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저는 높은 확률로는 이제 공격이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HSM 같은 경우에는 연구 분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요. 암 쪽에서 아마 암 아키텍스 쪽에서 많이 쓰일 겁니다. 하드웨어 시큐어 모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있으시면 직접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한테 이제 또 유명한 친구도 하나 있죠. 녹스.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이면은 이제 은행 어플 같은 경우에는 녹스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게 eFuse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루팅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퓨즈에 전원이 흘러가지고 비가역적으로 이제 이 퓨즈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제 녹스 워런티가 깨졌다고 설명을 하고 그 핸드폰 전체를 이제 신뢰되지 않은 핸드폰으로 간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어플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펌웨어 어널리시스, 펌웨어 분석 파트인데요. 제가 이 파트를 상당히 길게 썼다가 조금 많이 지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당장이라도 그냥 해볼 만한 거 하나만 넣고 많이 지웠는데 이게 조금 여기부터 난이도가 좀 있죠. 만약에 펌웨어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단계부터 진행하면 되는데 이거 예시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거는 IP타임 홈페이지 가면은 펌웨어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들 공유기에 맞는 펌웨어를 하나 다운받은 다음에 이 밑에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빈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쓸 건데요. 여기는 이제 FMK라고 해가지고 펌웨어 모드킷도 넣어놨는데 이것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써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빈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 옵션을 주면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라고 하면은 이제 ISA라 해가지고 어떤 아키텍처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펌웨어를 다운받으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이 파일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저야 이제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온 거니까 어떤 아키텍처인지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ELF로 되어 있는데 뭐 ELF도 없어. 이 파일 이름만 있어.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아키텍처인지 알 수가 없죠. 얘가 예를 들어서 파워 PC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X86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RM일 수도 있고 MIPS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비너크 A 옵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 파일을 헥스 코드로 쫙 읽어서 여기 암 인스트럭션이 있네, 암 인스트럭션이 있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은 얘는 암 파일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암 파일이구나 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냥 비노크 E 옵션 그냥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익스트랙 하는 겁니다.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러면은 얘가 쫙 돌면서 여기서 유닉스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이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펌웨어를 이렇게 풀어줘요. 이 두 개의 옵션을 제일 많이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리눅스 형태면은 괜찮거든요. OS가 존재하는 안드로이드라든가 혹은 리눅스, 인베디드 리눅스라든가 그런 식으로 동작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인베디드 시스템 중에서 자판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판기는 1,000원 넣고 뭐 소래 눈 하나 누르면 소래 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과연 안드로이드나 리눅스 라이크 시스템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 시스템은 이제 베어메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베어메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는 알 수 있지만은 이 뒤에 있는 데이터를 익스트랙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이제 엄청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아이다 프로에서 혹은 다른 디스어셈블리를 이용해가지고 처음부터 내려가면서 어떤 함수로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파트를 꽤나 많이 넣었다가 싹 다 삭제했어요. 비기너에는 맞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IP타임 062 펌웨어 하나 가져와서 비너크 A 옵션 써보고 비너크 E 옵션 써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펌웨어 어택 부분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어택 파트입니다. 펌웨어 분석을 한 이후에는 이제 펌웨어 어택을 하는 과정을 거치, 어택이라기보다는 뭐 분석 후에 어떤 식으로 공격을 가능할까를 진행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제 저는 예전에 진행했던 이제 드론 프로젝트를 가져와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은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드론에서 취약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돌 던지면 취약하겠지만은 돌 그런 건 이제 컴퓨터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뭐 저는 통신 모듈과 센서 모듈 예로 들었는데 혹시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실래요? GPS는 통신이죠. 센서죠. 뭐 주파수도 통신 센서죠. 뭐 그쵸.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GPS 뭐 센서 이런 건데 사실 맞아요. 그거 말고 없어. 음. 왜냐면은 이게 함정이긴 한데, 어택 벡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막 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에 드론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어택 벡터는 통신밖에 없어요. 통신이라든가 직접 펌웨어를 가져와서 까는 거 말고는. 왜냐하면은 어택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그 해당 내부적으로 터지더라도 우리가 직접 트리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어택 벡터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통신 쪽이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어택 벡터를 생각할 때 과연 공격자가 해당 그 엔드 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통신 모듈 취약점으로는 리플레이 어택이 있는데요. 그 SDR이란 걸 이용해요. 헤가레프라고 하는데 이게 40만 원인가 정도 합니다. 갖고 싶죠. 전 하나 있는데. 여튼 이 SDR이란 게 뭐냐면은 어 저희가 원하는 주파수로 원하는 그런 통신 패킷들을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해야 되지? 우리가 무전기가 예를 들어서 443MHz를 통신한다고 할 때 얘는 이제 자기가 직접 443Hz를 이용해서 무전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인공위성이랑도 통신할 수 있는 주파수 뭐 10GHz까지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파수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걸 SDR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저가형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보면은 이거 지금 한 4, 5만 원짜리 저도 하나 또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파니까 관심 있으시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SDR 쳐가지고 하나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해가래프원 말고 그런 SDR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BOB에서 뭐 프로젝트 했을 때 옛날에 어떤 팀이 지하철 그 스크린도 열고 닫는 것도 아마 SDR을 통해서 했었죠. 리플레이 어택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GNU 라디오라는 건데 이 왼쪽은 신호를 받고 두 번째로는 리플레이 어택하는 겁니다. 이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리플레이 공격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행만 시키면 리플레이 어택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고 다음으로는 GPS 스푸핑입니다. GPS 스푸핑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전파법에 걸린 행동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GitHub에 소스 코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 목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정도의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다. 이 SDR이 있으면은 이렇게 리플레이 어택이랑 이렇게 GPS 스푸핑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밍 공격이 있죠. 제밍 공격은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음성 채팅 같은 걸 할 때 누가 마이크에 바람 소리 훅 넣으면은 서로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호에서 좀 더 큰 신호를 보내가지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통신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제밍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통신 모듈 취약점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모듈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이제 강력한 빛을 받쳐가지고 이제 뭐 전방 탐지 어려움을 유도하게 하는 센서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을 내뿜어서 드론의 자세 제어 시스템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죠. 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통신 모듈과 센서 모듈.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컴퓨터 공학, CTF에서 푼 거와는 약간 다른 장르의 취약점이잖아요. 뭐 이런 취약점들이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뭐 드론에서 이런 실제 인베디드 디바이스 드론에서 일어난 취약점 중 하나인데 DJI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점유율 1위인 드론에서 일어났던 취약점인데 이런 DJI 드론 같은 경우 이런 인베디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지박스라고 하는 걸 씁니다. 비지박스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바이너리를 그 바이너리 폴더에 넣어 사용하잖아요. 그럼 용량이 너무 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비지박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 통합된 걸 사용해요. 근데 그런 비지박스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popen popen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커맨드를 불러오는데 이 과정에서 커맨드 인젝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 사이에 이렇게 이스케이프를 하고 명령어를 집어넣으면은 해당 파일 이름을 통해서 공격이 이제 실행되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로컬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 취약점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면 느낀 건데 이런 취약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이런 취약점이 이제 뭐 어떻게 트리거 되겠어. 이런 느낌이 많은데 인베디드 디바이스는 그 특징상 되게 이런 보안 피처들을 넣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커맨드 인젝션이라든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FS 포맷 스트릭 버그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좀 블루오션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되게 허무한 취약점인데 이런 패럿 드론도 점유율이 되게 2위, 3위 정도한테 큰 드론인데 해당 드론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조종기랑 연결을 하는데 그 와이파이 내부에 그냥 스캐닝을 때려보니까 SSH가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SSH 안에는 아무도 안 돼 있네? 되게 허무하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베리드 디바이스 상에서는 보안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단계 스텝 펌웨어 추출하고 2단계 스텝 펌웨어 분석을 통해서 해당 인베리드 디바이스의 접근만 가능하다면은 되게 로지컬리하게 취약점을 트리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뭐 타이밍 어택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타이밍 어택이라 해가지고 그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바꿔치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취약점들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발표 시간이 40분이라서 일단 뒤에 뭐 영상을 일단 스킵을 하고 그다음 Q&A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